자, 직무윤리, 그 다음에 투자자 분쟁 예방, 그 다음에 자금 세탁까지,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자금 세탁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기본서에 추가가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렵게 출제하면은 한 문제 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분쟁 예방은 전혀 틀릴 게 없고요. 직무윤리는 요소의 함정이 조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직무윤리는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모든 시험의 공통 과목이죠. 그래서 출제될 만한 그 문제 유형이라고 할까, 그게 전부 다 거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출제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요 부분은 요게 포인트다, 요게 속을 수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출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거 위주로 복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다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직무윤리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뭐 실수해가지고 한 문제 정도는 뭐 틀리겠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바로 직무윤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리고 이제 직무윤리는 참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하지 않는 거 있죠. 말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상식선에서 다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외로 그런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참고하는 게 최근 2년 동안의 그 직무윤리 각종 기출문제, 최근 문제거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2월에 치른 투자자산운용사 기출문제,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문제가 얼마 전에 치른 4월 달에 치른 펀드 대행인 직무윤리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참고해서 강의할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상식에 근거해가지고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번에 치른 4월달 문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기본 만든 제정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는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도 마찬가지고요. 의외로 그런 문제가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 강의 시간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다 그냥 다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법과 윤리인데, 이거는 사실 출제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신 그 상식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본서에 이게 너무 장황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법과 윤리, 법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추구하는 거다, 뭐 이런 뜻이겠고, 법이란 정당한 사유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갖는 규범들의 종합이다. 법은 강제력을 갖는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다. 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의는 사회적이다. 그러면 뭐 이런 거 혹시 출제한다면 법과 윤리를 이제 비교해서 출제를 할 건데, 법은 사회적인 거다, 다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는 개인적인 거다, 내면적인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 다음에 요 양자의 관계는 뭐냐, 법은 최소한, 요거는 유명한 말이니까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죠.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윤리 중에서 강제력을 가져서라도 요 정도는 최소한 지켜야만 사회가 유지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뜻이겠죠. 요 말은 알아놓으십시오. 요 말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 위반은 누가 감독하느냐, 이게 이제 무한소급의 문제가 생겨요. 요거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한소급의 문제가 생긴다 정도까지는 뭐 기본 상식으로 하십시오. 무한소급의 문제 발생.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제대로, 요번에도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거 엉터리다, 뭐 맞다 해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양분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헌법재판소가 뭔가를 결정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이라 안 합니다. 결정이라 그럽니다. 그 결정했을 때 그게 잘 됐는지 심사하는 기구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또 그 심사하는 기구가 또 제대로 했는지는 또 누군가가 또 심사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한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것이 뭐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본서에는 이거를 반 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을 강조하는 거죠. 평소에 준법 정신이 내면화되어 있으면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우리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그런 이런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기본서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요거는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문제가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곧 출제가 언젠가는 뭐 출제될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 기본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서 뒤에 객관식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한 3, 4년 전에는 한 4년 되었나?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그 옛날 그 문제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책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본서 뒤에 있는 이 직무윤리 뒤에 있는 기본서 뒤에 1번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위에 있는 문제예요. 기업윤리와 직무윤리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하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무슨 기업윤리다 아니면은 무슨 직무윤리다 이거 뭐 구별해가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걸 혼용해가 쓰는데 우리 기본서를 쓰신 분은 이거 한번 구별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느냐? 요거는 이 기업체의 윤리니까 모든 조직원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다 이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맡은 직무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직무마다 윤리가 조금씩은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공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개개인들이 지키는 윤리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파생할까요? 요거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니까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좀 거시적인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좀 뭐 추상적인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굉장히 좀 구체적일 것이다. 뭐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좀 미시적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낸다는 거죠. 기업윤리는 구체적이다. 기업윤리는 개개인이 지켜야 되는 윤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사가 윤리 경영을 한다고 할 때 이 윤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직무 윤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책을 쓰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걸 뭐 받아들일 수밖에요. 뭐 그런 거고. 그다음 요 기업 윤리는 윤리 강령의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다음 요거는 임직원 행동 강령 조금 구체화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직무 윤리는 윤리 강령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면 이거 틀리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외우지 않으면은 틀리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핵심은 뭐냐 이거죠. 모든 개개인 요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고요. 그 위에 1번 문제 올라가 보시면은 2번에 기업윤리와 직무윤리는 흔히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맞죠? 맞습니다. 3번 기업윤리는 조직 구성은 개개인들이 그럼 벌써 이게 틀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윤리 경영의 필요성. 요거는 왜 그러면 회사가 윤리 경영을 해야 되느냐,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야기인데 거기 가로 1번에 윤리 경쟁력의 시대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우리 기본서의 표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요 1번은 모든 회사가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한 6가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뭔가니까 지금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10가지가 있는 거죠. 10가지. 그래서 요거 이제 출제합니다. 출제하는데 9가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거니까 외우실 필요도 없는 거고 한 가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외우실 필요 없는데
요것도 우리 기본서 뒤에 문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위험 비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위험 비용.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무슨 비용, 회사가 비용이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비용 중에서 위험 비용도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비용 속에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여튼 비용을 회사는 최소화 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포함이냐 제외냐? 포함입니다. 제외 그러면 틀린단 말이죠. 그럼 위험 비용도 비용 속에 포함되니까 회사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1번 환경의 변화, 고도의 정보와 복잡한 시스템,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원자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한눈에 알 수 있죠. 원자력을 잘못, 법과 윤리를 어겨가지고 잘못 작동했다. 그러면 뭐 체르노빌 사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2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포함의 핵심이 있고, 3번 직무윤리는 공공재로서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장기, 그러니까 이제 법과 윤리를 지키는 회사가 결국은 오래 살아남더라, 생산성도 높더라, 우리가 이제 그런 통계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번 우리가 이제 회사 브랜드, 신용, 믿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고, 5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 이제 모든 회사가 경쟁이 심한데 그 경쟁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비용의 감소, 그 다음 평판의 증가. 특히 그 사회적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뭐 재작년입니까? 광주에서 그 아파트 짓다가 그 아파트 뭡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 지금 다 부수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건설회사도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평판 위험도 많이 감소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도 그거는 불행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고, 단지 요거 높아심에서 조심하시라는 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의 고유 속성. 우리 정권이나 이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은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가 제로섬 게임 해가지고요. 회사는 수수료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고 투자자들은 수수료 많이 주기 싫고, 그러니까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과 윤리를 더더욱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특성,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는 거죠. 투자성이 있다.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결국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건데, 회사가 그때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법과 윤리를 지켜야 회사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소비자의 질적 변화. 뭐 완전히 변했죠.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맛집을 가더라도 전부 검색하고 다 가지 않습니까? 다 상품 검색해 보죠. 소비자들도 완전히 변했고, 그 다음에 상품도 특히 이제 파생상품 정권도 마찬가지죠. 복잡하고 전문가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품들이 대거 많이 등장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투자자를 더욱더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회사는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면 되고요. 안전장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죠. 그럴 때 방어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 사규라든지 내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부탁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10가지가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되기는 되는데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거는 우리가 이제 직무윤리를 공부하는데 자본시장법하고 관련성을 그래도 조금 본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그런데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이 좀 세모 표시예요.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게 있고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참고용으로 적어 놓는 게 있는데, 참고용으로 적혀 있는 게 출제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요 부분은 출제를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고, 출제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별 걱정 할 건 아닌데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자, 자본시장,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요 옛날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죠. 그 1번은 뭔가 하니까, 옛날에는 법적 의무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가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가 보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본시장법은 법적 의무를 많이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설명 의무예요. 옛날에는 설명 의무가 굉장히 이게 허술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정권의 개념이 포괄주의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취급해야 될 상품의 종류가 많이 이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더욱더 회사는 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연결이 되고요. 3번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전문 투자자 혹은 전문 금융 소비자에게는 세 가지를 안 지켜도 되죠. 적합성의 원칙, 상품 판매할 때요.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거기 읽어보면 법적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그 이야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는 전문 투자자들에게 도의적 혹은 윤리적 책임은 다 해야 되겠죠. 뭐 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품 판매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상품 판매 후, 요 때만 소비자가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개발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고 나서도, 판매하기 전에도 뭔가 또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보호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품 판매할 때만 보호된다, 보호되어야 된다, 뭐 이러면 틀렸다는 거죠. 그게 지금 4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 한눈에 아셔야 돼요. 현대사회에서는 위험 비용을 제외한, 이러면 틀렸다는 거죠. 포함한 거래 비용의 최소화를, 그러니까 1번 같은 지문은 평소에 조금 이거를 신경 써놓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깜빡하기도 쉽고, 또 좀 순간적으로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모든 단계, 전 과정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이란 말이 3번에 나오고, 4번 전문 투자자 조금 전에 한 거죠. 이런 식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이게, 사상과 국내외 환경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 좀 몸 푸는 단계예요. 요 부분은 출제되는 빈도가 정말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OECD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어렵게 출제하려면은 두 군데서 출제가 가능해요. 하나는 기업체가 지켜야 되는 뭔가 직무 윤리를 OECD가 옛날에 2000년도에 발표했다 그럽니다. 이건 기업이에요. 요거 국가 그러면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법에서는 OX 문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객관식에 내기 좋지 않습니까? 요거 구속력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 지키지 않았다가는 우리가 이제 행정지도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법적인 의무는 아닌데 지키지 않았다가는 더 큰 뭔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구속력은 없지만 각 나라의 기업체는 뭐 이거 다 지킨다고 그럽니다. 그게 진짜 거기 보시면은 그 2번에 1번이죠. OECD의 국제 공통의 기업 윤리 강령은 강제 규정은 아니다. 2번부터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옛날에 한번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거거든요. TI인데 영어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투명성이란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알 수 있거든요. 국제 투명성 기구인데 요거는 각 국가의 부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국가입니다. 요거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낮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 좋죠. 반대말을 높게 해가지고요.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국가의 부패 지수. 우리나라는 낮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은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각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뭐 그거를 뭐 CPI라고 한다네요. 각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죠. 부패 인식 지수.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낮게, 그 다음에 3번. 국내 환경은 김영란법이죠. 요거는 이 공직자 등이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제재하죠. 근데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만 지키는 법이 아니죠.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연말, 명절 같은데 잠시 뭐 선물 같은 거, 농수산물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좀 이거를 좀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거 유세 한 번씩 나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니까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윤리경영의 평가 척도. 이게 문제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니까 옛날에 있던 우리 기본서의 뒤에 문제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은 다음은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1번 무슨 산업정책연구원의 코백서, 2번 정경련의 FKI 백서, 3번 서강대의 소백서, 4번 영국의 BITC의 CR 인덱스.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뭔가 하니까 영국의 BITC의 CR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요거는 각 국가가 아니고 이 기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지술이에요. 나머지 우리나라 있죠. 요거 세 가지는 이겁니다. 이거 그냥 부패 있죠. 이거 측정하는 그건데 요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혹시 의외타 문제로 나오면은 영국의 BITC 요게 정답이라고 알아놓으십시오. 우리가 직무윤리는 그냥 만점을 목표로 한다. 혹시 실수해서 하나 틀린다. 지금 이렇게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빈틈없이 그냥 의외타 문제도 지금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문제 3번 가보시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3번, 4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하죠. 자, 그럼 안 한 게 뭔가 하니까 이게 사상이라고 거창한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거요. 한 5년 전에는 우리 기본서에 협회가 발간한 기본서에 4명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문제 nem직하죠. 한 사람당 한 지문 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마르크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사람만 남았어요. 칼뱅하고 베버가 남았는데 베버는 출제할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칼뱅인데 칼뱅은 딱 3가지예요. 여러분들 칼뱅이 누군지는 아시죠? 뭐 중세 그 종교개혁계 뭡니까? 종교개혁가이지 않습니까? 직업 소명론, 소명 그러면은 칼뱅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욕도 마찬가지. 금욕을 뭐 주장하신 분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금욕 그러면 그냥 칼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밑거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칼뱅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제 평가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왜냐하면은 칼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세 시대에 그 부를 축적하는 거를 아주 기독교 사회에서는 안 좋게 봤다는 거죠. 돈 빌려주고 뭐 이자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유태인들이나 하는 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칼뱅이 그 직업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그 얼마든지 정당한 거다.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옹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이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초기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3가지는 그냥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죠. 배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작년까지. 요거 옛날에는 심심찮게 출제됐는데 요거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또 각종 시험에서 이거 출제하더라고요. 심지어 금년 4월에 치른 바로 얼마 전이죠. 펀드 대행인에서 이거 박스형 문제로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도 이제 또 유행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요, 특히 우리 파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본시장법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위험 관리는 1년 내도록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출제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유행을 좀 타는 게 있는 듯한데 요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직무윤리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지켜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지금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격증 취득전이다. 그런데 지금 일은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일은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근데 계약이 지금 체결되지 않았다. 체결됐다 하더라도 뭐 계약이 무효라든지 뭐 이런 거죠. 뭐 이런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도 직무윤리 지켜야 되느냐 이야기거든요. 요거를 박서영 문제로 기역, 니은, 디귿번 해가지고 요번에 4월 달에 치는 시험에 다음 중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디귿, 3번 니은, 디귿, 4번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한다는 거예요. 다 줘, 다.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에게 직무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 포인트는요, 잠재적 고객이에요. 잠재적 고객에게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나오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고객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당연히 지켜야 돼요. 아, 요게 무보수가 아니고 제가 잠시, 요게 열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게 잠재적 고객에게도 지켜야 된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번 다 맞는 지문이었다는 거죠. 일단 요런 문제가 다시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보시면은 두 번 다시 안 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준수자의 범위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 전 회사와 정식 고용관계 있지 않은 자, 무보수로 일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직 아무런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적 고객 뭐 이런 거 다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정답은 3번입니다. 대개는 정답을 이런 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낼 때는 요거를 정답으로 많이 내요. 잠재적 고객에게 지킬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틀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좀 싱거워졌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우리가 직무윤리에 판례가 출제되지는 않겠죠. 근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재작년까지는 판례가 출제가 됐어요. 그 판례는 민법 판례인데 그것을 우리 기본서에 소개를 해놓고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히려 어렵다. 이 판례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했는데 작년부터 우리 기본서에 신의성실의 원칙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러면서 판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판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제 출제한다고 해도 굉장히 이제 싱거운 문제가 돼요. 누구라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회사하고 고객 관계가 지금 신임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법적인 용어로는 위임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책을 쓰신 분은 신임 관계다, 믿고 일을 맡기는 관계다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의무가 발생하느냐? 직무윤리의 2대 핵심 원칙이 도출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고객 우선의 원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여기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가지고 신의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직무윤리의 2대 핵심 원칙은 뭐냐? 요거 이제 외우실 필요가 있고. 이게 왜냐하면은 요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체화시킨다. 법으로 이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요게 이제 뭔가 하니까 이해상충 방지예요. 이해상충 방지 의무. 그 다음에 이제 금소법이죠. 금융소비자 보호거든요. 그럼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중 직무윤리의 2대 핵심 원칙은 내가 1번 고객 우선의 원칙, 뭐 금융소비자 보호, 뭐 의무 이런 식으로 원칙 이렇든지 하면은 막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은 출제할 만한 게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 이제 윤리적 의무에 국한된다. 틀림없이 이렇게 출제할 겁니다. 당연히 윤리적 의무죠. 무슨 신의, 성실, 뭐 이런 거 다 윤리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뭐라고요? 동시에 요거는 이제 법적 의무라는 거죠. 근데 시험에는 요거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의무라는 말은 이것을 위반하면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일단 점검 한번 해보시죠. 그 가로 1번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해가지고 금융투자 종사자는 신임 의무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익보다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신임 관계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의무를 뭐라 그러죠? 요거를
선관주의 의무라 그러죠. 줄여가지고 선관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최선을 다할 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르게는 또 우리가 또 충실 의무를 또 별도로 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 똑같은 거냐 뭐 이거 다른 거냐 논의하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익하고 회사의 이익하고 무슨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이익이 충돌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나중에 투자자 분쟁 예방에 가면 이게 또 나옵니다. 그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신의성실의 원칙. 1번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 된다. 자본시장법에 있는 내용이고 2번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 표준윤리준칙에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단계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죠. 아까 뭐 할 때 그랬습니까? 하여튼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본시장법, 직무윤리 이야기할 때 모든 단계에서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그랬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그거를 뭐 불법행위 책임일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 책임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문제, 신의성실의 의무,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4번이 틀렸다는 거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고, 3번 같은 거 맞습니다. 요 두 가지 원칙에서 요게 파생된다는 거, 요게 두 가지가 파생된다는 거, 그런 것들 좀 감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343페이지 보면은, 이 고객 우선의 원칙, 요것도 출제가 돼요. 이제 어쩌다가 이제 심심하면 이거 출제하는 그런 스타일의 뜸하게 잊을만 하면 이거 출제가 돼요. 무슨 말인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고객 우선, 고객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과정은 뭐 별로 그렇게 하더라도 내 통장에 돈만 많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과정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정도. 그래서 요거를 틀리게 내요. 과정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답을 바로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 수행해야 되는데 2번이죠.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요거 조금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로 넘어왔는데 요 이해상충 방지 의무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이야기죠. 요게 또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혹시 거꾸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 위에 그 6번의 1번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직무윤리는 대비되는 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해설을 보면은 공적 업무 영역에서 사적인 정보를 활용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공적 업무 영역에 활용해 버리면은 누군가는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보여야해요. 그래서 혹시 앞에가 사적이라고 만약에 하고 사적 업무 영역이라고 하고 뒤에가 공적인 정보라고 하면 말은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런 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뻔해요. 고객 간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 그 다음에 3번에 겸용이 확대되었다. 한 회사가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차이니즈 월, 내부 정보 차단벽, 그 이야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잘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해상충, 요즘, 요거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한 6번 시험 치면 반 정도는 이거 출제가 됐어요. 그 정도로 과당매매가 초창기에는 이거 엄청나게 출제가 잘 되다가 한동안 또 출제 안 되더니만 최근에 또 이거 굉장히 출제 많이 돼요. 요거 무조건 출제된다고 아시고 공부하시면 되죠. 요거 과당매매 판단 기준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무에서도 있고. 그런데 표준윤리 준칙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4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죠. 4가지가 있다.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이 투자자가 위험을 잘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 수수료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그 다음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 다음에, 회사가 투자 권유했는데 그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과당 매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예요. 그런데 요거 네 가지 물론 외우시는 거는 좋은데,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 문제는. 항상 보면은 정답이 뭐로 나오는 거니까, 이익이나 이 사람이 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그 규모, 요거 가지고 과당 매매인지 아닌지 따져야 된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특히 손실입니다. 손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과당 매매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연결이 안 되죠.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렇게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2번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는 과당매매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놓으십시오.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 그거를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상충. 요거 참 오랜만에 금년 4월에 얼마 전에 치른 펀드 대행인에서 출제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 부분 강의할 때 옛날에는 이거 참 출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출제 안 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근데 드디어 4월 달에 치른 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또 앞으로 다른 시험에도 출제될 겁니다. 자, 1번은 뭔가 하니까 인가 등록 시부터 이거 필요하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본시장법 강의할 때 이거를 갖추지 않으면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나 등록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뭡니까? 3번, 그 다음에 4번이죠. 2번은 뭐예요? 2번은 일단은 이거를 파악할 줄 알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 해당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이제 틀리게 낼 수 있죠. 사전을 사후로 바꾸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조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조치할 필요 없다 그러면 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치를 했는데 여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거래 금지 의무죠. 거래 금지 의무.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요 자리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꾸는데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수험생들이 헷갈리도록 말을 굉장히 많이 바꾸네요. 준법 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서 거래하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라는 것도 나왔고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서 거래하면 된다도 나왔고 필요한 최소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나왔고 그 다음에 심지어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거래할 수 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요번에 4월 달에 펀드 대행인에서는 요게 출제가 됐어요. 고객의 동의. 그래서 고객의 동의가 있다면은 거래할 수 있다.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 속기 쉽잖아요. 어찌됐든 거래는 일체할 수 없다는데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뭔가 현혹되는 말들이 나오면 이거 전부 함정 지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2번, 3번, 4번 3번에도 미리 알린다. 그게 시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것도 출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절대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마지막 핵심 포인트죠. 5번은 옛날에는 이 정보교류 차단 의무가 굉장히 출제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한 회사가 집합투자업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 매매업, 뭐 투자 중개업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이제 이해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벽을 쳐 가지고 여기 뭐 이때 이 차이니즈 월 정보 차단벽을 마련해야 되는데 요 정보 차단벽의 내용이 뭐냐? 요게 이제 옛날에는 법의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법의 규정. 요 법 규정을 옛날에 많이 물어봤어요. 뭐 사무실 따로 써야 된다. 뭐 전산 설비 같이 쓰면 안 된다. 임직은 겸직하면 안 된다. 근데 임원 중에 세 사람은 뭐 예외가 있다. 그 예외 세 명이 단골 문제였거든요, 시험에. 근데 이게 바뀌었죠. 2년 전입니까? 이제는 요 내용이 법 규정으로 아니고 내부 통제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율성에 맡기는 거죠. 내부 통제 기준.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출제할 만한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번 금융투자업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등에 대한 회사 내부의 정보교류 차단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를 이제 회사 바깥에 있는 계열회사도 뭐 임직원 파견한다든지 하면은 똑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내부 통제 기준 요게 핵심이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적절히 차단해야 된다. 근데 요거 100% 회사에 맡기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요 내부 통제 기준 만들 때 반드시 요런 사항은 포함시켜라 해가지고 법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2번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뜬금없이 우리가 이제 협회 부분에서 조사 분석 자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라고 이제 책을 쓰신 분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업자 자신이 발행하였거나 관련된 대상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의 공표와 제공은 당연히 금지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협회에서 또 보면 되고, 요거는 이해상충되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자기 거래가 나왔는데, 요것도 출제 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자기 거래는 예외적으로 이게 이제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은 당연히 허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예외 있죠. 예외 2번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인데, 하여튼, 요거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보십시오. 요거 좀 출제돼요. 그래서 개념이 뭐냐,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 중개업자가 되어 거래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거래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고, 예외 2번에 보면은 상대방이 우연히 결정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인데, 1번 투자 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정권시장, 그게 공개시장이죠. 이때는 뭐 가격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 다음에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 있죠.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공개시장하고 이제 동격이니까 그거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시장 혹은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 이런 식으로요. 참고하시고, 그건 뭐 썩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에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2번 정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에서 요까지가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과당매매입니다. 과당매매. 그 다음에, 자기거래. 그 다음으로 조금 출제되는 편이고요. 하여튼 서론적인 부분,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